여러분 477조 잠깐 한번 확인할 게 있네요, 여러분. 네. 자, 간주임대료에서 여러분 맨 위에 477조 계산 산식 나왔죠? 작년에 여기에서 물어봤는데 그냥 올해는 이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만 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와 상가 등을 임대했을 때 간주임대를 계산 구조가 다른데 일단 주택을 보시면 과세기간 보증금을 받았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5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얼마? 5억 원. 그럼 얼마 초과했죠? 3억 원 초과했으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얼마만 과세하냐? 그 얘기야. 그러면 보증금 5억 원에서 기본으로 얼마 빼라? 3억 원을 빼라. 그 얘기야. 그럼 얼마? 2억 원. 2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만? 60%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뭘 곱하라?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이때 정기예금 이자를 보면 우리 책에 보면 1.6% 나와 있죠. 1.6%가 아니라 1.8%로 개정됐어요. 1.8%로. 그래서 금리가 상승되다 보니까 역시 그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몇 프로? 1.8%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자 상당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라? 금융수익,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그 밑에 박스 밑에 별표 3개짜리 있죠. 찾으셨어요? 여기서 말한 금융수익이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첫째 수입이자, 그 다음에 할인료, 그리고 뭐 배당금. 여기 밑줄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다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 이자, 할인료, 배당금 다 무슨 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죠. 근데 시험에 여기서 나왔어. 작년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웬 생뚱맞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나왔는지. 그래서 그걸 답으로 했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식이 있죠, 여러분? 예, 찾으셨어요? 의미만 이해합시다. 별표 하나 정도만.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봅시다. 계약. 대부분 계약 써져 있죠? 무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매달 보증금을 20일 날에 받기로 한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 옆에다 적으세요. 약정일을 말하는 거죠. 약정일. 그러면 약정일에 돈이 들어온 걸로 보겠다는 것은 실제 그 약정일에 들어왔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그날에 돈이 들어온 걸로 보아서 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매달 20일 날 지급일에 약정이 돼 있어. 그러면 20일 날에 그냥 무조건 돈이 들어온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실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들어온 걸로 봐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계약서 등에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지급을 받은 날. 그 위에 정해진 날과 밑에 지급을 받은 날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 지급을 받은 날은 뭐를 말하냐? 실제 현금이 수입된 날을 말하는 거죠. 뭐가 들어온 날? 돈 들어온 날.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날은 약정일을 말하는 거고 지급을 받은 날은 현금이 들어온 날을 말한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작년에 여기까지 나오네요. 결성금과 이월 결성금에서 결성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냥 가볍게 봅시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성금은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 비용이 더 큰 거죠? 비용이 더 큰 거다고. 임대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뭐가 안 됐어? 임대가 안 되니까 공실률이 높은 거야, 공실률. 임대료는 안 들어오는데 나가는 비용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 결성금. 그래서 결성금 위에다 해서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말해.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못 벌어서 못 벌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밑줄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데 나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그 얘기야. 근데 이자 배당에서는 내가 이익이 얼마 발생했냐 봤더니 뭐 30이 발생했고 근로소득은 없고
연금 소득도 뭐 거의 없고 기타 소득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세는 항상 이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합산해서 하자는 거랬죠? 그럼 여기서 손실 본 게 다른 소득 금액을 뭐 해줘, 여러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게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뺀다, 빼지 못한다. 빼지 못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하지 않는 거는 개인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불리한 거 못 뺀다고. 그럼 얼마로 가세하겠다는 얘기야? 230으로 가세하겠다는 얘기야. 빼면 얼만데? 130인데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데 빼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제하지 못한다. 공제하지 못한다. 네, 다만 밑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즉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계산을 할 때에 자, 순서야, 여러분. 제일 먼저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빼고 없으면 어디? 연금소득. 그 다음에 뭐고? 없으면 기타소득.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에 뭐야? 2배에서 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자소득가, 자, 2배사 근연기죠. 근데 사업소득에서 뭐가 발생했다?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일로 순서를. 이해하세요? 여기 2배사 근연기인데 사업소득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손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하겠다면 거기서 빼라. 없으면 어디로 가라? 연금소득. 여기도 없다? 기타소득. 여기도 없다. 그럼 마지막 금융소득 2배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근연기 2배. 근연기 2배. 아까 우리 이렇게 하셨죠? 2배사 근연기 하자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 중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근연기 가고 여기도 없으면 2배로 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금융소득은 여러분 무조건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뭘 컨트롤해야 되냐? 2천만을 초과하지 않게 컨트롤해야 돼. 그 은행 FP들이 다 그런 걸 해줘. 다 내가 고액 자산 관리자일 때죠. 100만 원 예금해놓고 관리해 주셔 그러면 안 나가? 그래 버려. 그래서 최소 어디로 가야 돼? 이쪽 룸으로 가야죠. 이쪽 누군가도 있다. 나는 대기표 뽑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리 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윗줄 2월 결손금이에요. 여기는 2월 결손금. 결손금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걸 말하는 거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걸 말하는 거고 2월 결손금은 자 이거 그러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이게 2018년도야. 근데 2019년도에는 여기서 자 200이 이익이 발생했어. 그럼 요때 공제받지 못한 100을 여기서 빼라 그 얘기야.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2월 결손금. 그래서 거기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부터 자 동그라미 몇 년이네? 10년. 10년. 만약에 이걸 출제 시비 건다면 이걸 5년으로 고칠 수가 있어. 5년. 10년을 몇 년? 5년으로 고칠 수 있다고. 왜냐면 그전에는 5년간만 공개해줬어. 그러다가 요거를 우리가 연장해줬고 몇 년까지? 10년. 봐, 이거야, 여러분. 내가 과세 표준이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내는 거죠. 흑자가 나면 세금을 내잖아. 그럼 거꾸로 적자가 나면 도로 돌려받아야 되잖아. 이해하시나요? 내가 흑자가 나와서 세금을 냈으니까 적자가 나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러면 과세관청은 제가 그랬죠. 무슨 심포? 놀부심포. 지들이 받는 거는 악착같이 받고 돌려주는 건 돌려주려고 그런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러고. 그래서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그러면 네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이익에서 요 적자 난 거를 빼줄게 그 얘기야. 응? 예. 그래서 몇 년? 10년. 자, 같이 봐요. 양가리 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에서 몇 년이네? 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 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른 사업소득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역시 밑줄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이거는 사업소득금액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공제 못하면 다시 2배사 죄송합니다. 근연기 2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양가로 1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당해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먼저 빼고 사업소득에서 빼지 못하면 그대로 근연기 2배 간다. 순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충 프린트 확인합시다. 자, 1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과세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별표 하나. 자, 1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임대 때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2번. 미등재된 토지. 다 하는 거야,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3번. 전세권, 임차권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4번,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과 지해상권은 뭐야, 여러분?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공기, 이렇게 외자 그랬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는 기타 소득. 5번,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과 대여소득은 어디로 가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아까 했던 거죠? 자, 2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설명 들은 것은 별표 3개. 1번,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밑줄.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어? 하나. 그에 따른 임대소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죠. 2번. 그런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밑줄.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한 주택. 우리 이걸 뭐라 써요, 여러분? 고가주택. 얘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이때 기준시가 9억 초과는 어느 현재로 따진다 그랬죠? 과세기간 종료의 현재 시점이야. 과세기간 적거나 과세기간 종료의 현재 기준시가를 따져서 9억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3번. 국외에 소재하는 한 개 주택이죠. 밑줄. 국외가 중요한가? 국외 소재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아니요. 틀렸죠. 국외 주택은 묻지 마. 무조건 과세야. 답은 3번. 다시 한번요. 국외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과세야. 단 항상 임대 과세는 뭐야, 여러분? 월세를 기본으로 말한다 그랬죠? 응? 월세를 말하는가? 네. 그런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과세를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등일 때는 뭘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과세하는 거고 주택일 때는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밑줄. 이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죠. 월세를 받긴 받았는데 그 금액이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얘기야.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면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어떻게 보증금과 월세를 컨트롤 해갖고 이게 월세가 얼마 넘어가면 2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걸 조정해갖고 월세를 낮추고 뭐를 받든지 보증금을 높게 받는다. 그런 걸 여러분이 중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본다는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고객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학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나의 전문적 지식을 전수해 가르쳐 드려서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봐. 그 사람은 한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갔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시험만 붙었어. 뭘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몰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또,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이죠? 우리 고객님 오셨는데 이거 잠깐 하나만 상담 좀 해줘. 전화 돌려. 또 세금 물어보면 세무사 사무실이죠? 사무장님 안녕? 우리 고객님 왔는데 세금 좀 상담 좀 해줘. 그러니까 맨날 뭘 물어보면 맨날 누구한테 돌리기만 해.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인간은 뭘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그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5번 갑시다.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언제까지인다? 2018년 말까지다. 한시적 규정이다. 그러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은 무슨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영구적 비과세 규정을 했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비과세인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갑시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2개. 이제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1번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해당 연도의 밑줄 무슨 금액?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대상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가? 제외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빼라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죠? 아까 7번 적었던 거죠? 예, 열심히 사진 찍었죠? 사진만 찍어요. 2번 부동산 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밑줄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보험차익 이 4개 뭐다? 합계액이다. 다만 밑줄 실제 납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야, 3, 3이 나왔다. 야, 3, 3이 나오면 이때는 주택도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4번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그래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 밑줄 적으세요. 뭐야?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죠. 전용 면적. 그래서 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얼마 이하? 3억 원 이하는 2018년까지 주택수 3주택 이상일 때 그 판단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도 공인중개사 되시면 자 보세요. 값이가 A주택.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정말 사업수단, 사업이 다양하게 여러분이 활동할 수가 있어.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무실 하나는 넣고 지나가는 손님 나한테 걸리길 바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낚싯대 걸어놓고 물어. 이거 똑같은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 저거 아파트 사무실에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잖아. 그 사무실에 내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약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물어. 아니면 사무실 앞에다가 삐리삐리 해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해갖고 뭐 이거 고부풍선, 막대풍선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잘 해놓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소문나셔야죠. 자, 보세요. A주택과 B주택과 몇 주택? C주택. 자, 그런데 요거를 봤더니 전용 면적을 봤더니 요거는 85제곱미터, 요는 70제곱미터, 요는 60제곱미터. 자, 그다음에 기준시가를 따졌더니 기준시가 뭐 요거 8억, 6억, 3억,
그 다음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 자, 요거는 전세금 뭐 5억. 너무 작나? 6억까지는 가야 되겠지? 최소. 7, 8이 56, 8, 8이. 자, 6억 합시다. 자, 보증금은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 자, 요거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앞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임대사업자 거래할 거야.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은 뭐예요, 여러분? 응? 과세 대상 소득은 이거야, 무조건.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2천만 원 월. 그럼 몇 개를 곱하죠? 12개월이나 다 임대했다 봅시다. 1년. 잘했네, 1년 동안. 그럼 요거 얼마죠? 2,400만 원. 요거는 1,200만 원. 그럼 합은 얼마? 3,600만 원.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과세해야죠. 얼마 초과했으니까. 그렇죠. 주택수와 관계없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되죠. 자, 문제는 이제 요거죠. 전세금, 보증금은 이제 뭘 따져야 되는가? 간주 임대료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은 간주 임대료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죠.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 계산될 주택수는 A주택과 B주택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 초과해서 안 해서 안 했죠. 요거는 3억 원 초과했지만 요 주택수도 안 걸렸잖아. 이해하셨죠? 3억 원 초과, 아니,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 초과야. 엔드 개념이다. 또는 개념이 아니라. 예. 그럼 얘는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 않을 때 이런 걸 면적과 보증금을 확인해 봐갖고 어떻게 할 거냐. 면적이 걸린다면은 이런 거를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거꾸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그럼 12개월. 그럼 얼마고? 1,200만 원. 12개월 얼마? 600. 자, 얼마 합은? 과세해야 되겠죠? 과세 안 하죠. 왜?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거래할 때는 이 주택 소유 현황과 면적과 기준시가와 월세 현황을 따져갖고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야, 시험이나 붙고 하자, 스키야. 예. 그죠? 시험이나 붙고 합시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5번 갈게요.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 계산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5번이 답이네요. 상가 등일 때는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그래서 3번과 5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3번과 5번. 3번은 뭐일 때이고 주택일 때고 5번은 상가 등일 때. 이걸 구분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고사장에서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야. 여러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어? 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이 하나 설명드린 것은 자, 별표 3개. 이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을 짬뽕하는 거죠. 자, 1번. 구 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맞죠? 그게 주택은. 2번. 3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른 소형 주택이 아닌 것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왜 틀렸어? 3주택 이상 소유 3억 원 초과인데 3주택 이상은 소유한 건 걸렸죠. 그렇지만 얼마? 2억 원이니까 3억 원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거기 3주택 가르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령에 따른 소용주택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법령에 따른 소용주택은 뭐를 말하는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아니다. 그 얘기죠. 자, 3번 갑시다. 2주택에서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이 아닌 2주택과 밑줄 2개의 상가 건물. 그래서 2개의 주택과 2개의 상가 건물 갖고 있대. 누군지 부럽네. 한없이 부럽다. 그래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고 2개, 상가 건물 몇 개 갖고 있어? 2개. 자, 이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주택은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아, 맞는 말이죠.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 초과인데 여기는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니까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그러니까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2개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결론 주택은 간주임대료 없고 상가는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자, 4번.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어느 현재 밑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 고가주택이야 하는구나. 자,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밑줄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뭐하면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한다. 맞아요? 맞죠.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관리비인데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금액을 어떻게 했으니까 초과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밑줄 지급받은 금액 100만 원. 그냥 예를 들어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 1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공공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80만 원이다 그 얘기야. 그럼 그 금액 얼마? 20만 원은 과세 대상인 관리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5번은 좀 이따 한다고. 참네. 5번은 양도소득세 아니야? 아직 안 했잖아. 할까 그냥? 5번은 만만할까 합시다. 그냥 5번까지 풀어버려. 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언제 우리 모의고사 같이 본 사람인데 뭐 이 정도는 커버 되잖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으로 오른 것은 별표 2개. 이런 문제 나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끝에 맞춰야 돼.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응? 과세 대상이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왜? 건물 나오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지 뭘 묻지 마. 앞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뽕이다고 이거는 출전이. 그냥 사실상의 모든 건물과 토지는 다 과세 대상이야. 2번은 왜 아니죠? 지역권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뭐 마냐? 지상권, 전세권이잖아. 3번 미등기된 부동 임차권은 반드시 몰려고 한 데서 등기된 것만. 근데 미등기라니까 과세 안 하는 거죠. 4번 행정 간첩 등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인 밑줄. 이게 뭐야 여러분? 영어권이죠. 영어권. 영어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를 했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단순한. 그러니까 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저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안 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 기타. 근데 어쨌거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야. 5번 국민주택채권 도시개발채권. 왜 과세 안 하죠? 과세 대상인 채권은 뭐에 안 한다서?
토지 상환채권과 주택 상환채권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됐나요? 됐죠? 대답이 없어. 말 시키지 말어? 적느라고 바빠 죽겠어? 적기는 1년 내내 적어요. 자, 478조 부동산 관련 사업소도 한번 잠깐 봅시다. 만약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어떤 게 나올 건지 한번 확인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거기 478조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478조 깐가? 예. 자,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격이 다른 건 바로 건설업이죠, 건설업. 이거는 도급이죠, 도급 계약이고. 여기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또 주택을 뭐하여? 신축해서 판매하는 소득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또 건설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는데 이때에 요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은 무슨 계약인데 반해서 매매 계약인데 건설은 뭐야? 도급 계약이죠. 도급 계약. 그럼 결론 낼게요. 만약에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이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여러분 주택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굳이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될 걸 얘를 왜 구분했냐? 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 여러분? 건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 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479쪽에 보시면 479쪽 맨 위 479쪽 맨 위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뭐로 본다 여러분?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는데 건설업. 그러면 야 도대체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는데 그럼 얘로 보는 경우와 얘로 보는 게 분명히 뭐가 있어? 차이가 있죠. 이 부동산 매매업자들은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할 때마다 소득세를 내야 돼. 원래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야? 1년 단위로 과세잖아. 사업을 하면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인데 이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토지 등을 뭐 할 때마다 부동산을 뭐 할 때마다 매매를 하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토지 등 매매 차익. 그게 여러분 교재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480조. 그래서 얘는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 납부금으로 부담합니다. 마치 요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똑같아. 뭐가 똑같다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똑같아. 우리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차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건설업은 매매가 아니라 서비스업, 도급, 일정한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설업은 이러한 토지 등 매매처 예정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성격상 나올 수가 없죠. 얘는 매매가 아니라 일정한 일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없다. 이게 바로 주택 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상가 등을 일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 되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작년 같은 스타일 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깊숙하게 나면 이제 그때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여기까지 저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보는데 그다도 요즘은 천방지축으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한 번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482조 이제 인지세 있네, 인지세. 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28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시험에 나온 건 딱 한 번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 482조 보세요. 거기 과세 문서 및 세액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있죠? 거기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저거 뭐예요,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에 주택이 포함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지를 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 초과 10억 이하겠죠? 설마 1,000만 원짜리 있지는 않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바닷물 빠지면 보였다가 바닷물 들어오면 안 보이는 토지. 이런 토지도 있어. 산의 절벽에 있어. 임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1억 원 초과 10억 이하.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얼마 붙이라고? 15만 원. 10억을 뭐 하면? 초과하면 얼마? 35만 원의 인지대를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건 실무 나갔을 때 얘기야. 어차피 우리 실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붙어서. 자, 그런데 거기 483쪽에 보시면 483쪽에 보면 5번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얼마면 1억 이하는 인지세 비과세야. 근데 1억 이하짜리 주택 찾아줘 나도. 일단 비과세다라는 거면 그냥 확인하라고.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발견하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한번 취득세도 한번 좀 내보자. 씨. 자, 다음 페이지. 요즘은 여러분 전자납부입니다. 전자납부. 일일이 이제 문서에다 안 붙이고 인터넷으로 다 신고 납부해버리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자 수입인지 첨부 납부란 게 있어. 이해하셨어요? 밑줄 실무 나가면 전자 이제 옛날처럼 여러분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갖고 은행 가서 뭘 사갖고 인지 사갖고 그걸 침 발라갖고 붙이고 도장 찍고 그러지 않아 지금은.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제가 해드린 거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314조 양도소득세 합시다. 들어갈 때 또 시간 됐네. 네, 조금 쉬죠.